지금 비트코인 시장에서 490억 달러가 조용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분들께서 이걸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건요. 이 움직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지금 시장을 보는 눈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사실인데요. 이번 영상 하나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 관련 뉴스 보면서 고래들이 빠지고 있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실제로 크립토 퀀트라는 온체인 데이터 분석 업체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이 비트코인 고래 유입량이 2025년 6월 이후에 처음으로 30억 달러 아래로 떨어졌고요. 이 숫자만 보면 좀 무서운 수치입니다. 고래들이 시장에서 손을 빼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한 수치인 거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사실이 있어요. 이 고래들의 유입량이 줄어들었다는 거는 고래가 도망갔다는 뜻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미 매수할 만큼 다 매수했다는 뜻일 수가 있거든요.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이 대형 마트에 사람들이 안 온다고 해서 물건이 안 팔리는 게 아닙니다. 이미 전부 다 사갔으니까 안 오는 걸 수도 있다는 거죠. 실제 데이터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요, 이런 해석들이 허무맹랑한 게 아니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크립토 퀀트가 함께 공개한 데이터가 하나 있는데요. 비트코인 장기 보유자, 영어로는 LTH라고 하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비트코인을 매수해놓고 오랜 시간 동안 안 파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매수 규모가 지금 490억 달러고요. 그러면 하나로 대략 70조 원이 넘는 금액이고,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 웬만한 나라 예산 수준이에요. 그리고 이 정도 규모의 돈이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데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나오죠. 누가 팔고 있고 누가 사고 있나요? 그리고 크립토 퀀트는 이걸 아주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보유 기간이 짧거나 확신이 약한 투자자들, 이걸 업계에서는 약한 손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사람들이 지금 물량을 내놓고 있고, 반대로 장기 보유자들, 그러니까 강한 손들은 그 물량을 그대로 흡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크립토 퀀트가 직접 발표한 분석이에요. 이 구조가 왜 중요하냐?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하나의 패턴이 있습니다. 큰 상승이 오기 전에 거의 항상 이런 구간들이 먼저 나타나왔어요.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불안해서 매도하고,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조용히 줍줍 파는 구간들, 이게 바로 매집 구간이라고 불리는 시기인데요. 물론 매집 구간이 나타났다고 해서 반드시 상승장이 온다, 이런 건 아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해석이 갈릴 수 있겠지만요,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만 보면은 과거에 비슷한 패턴들이 나왔을 때 그 이후에 상승으로 이어진 경우가 많았다는 것은 사실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온체인 데이터 쪽 이야기고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폴리마켓이라는 곳을 아시나요? 이건 예측 시장인데요. 쉽게 설명드리자면은 사람들이 실제로 자기 돈을 걸고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베팅하는 곳입니다. 그냥 설문조사 수준이 아니에요. 비트코인이 상승할 것 같다에 진짜 돈을 거는 건데,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확률들은 단순 의견 정도가 아니라 돈이 걸린 판단이라는 점에서 무게 자체가 다릅니다. 그리고 그 폴리마켓 데이터에 따르면요, 비트코인이 4월 안에 7만 5천 달러를 돌파할 확률이 77%가 된다고 나타났어요. 77%면은 거의 4명 중에 3명이 자기 돈을 걸고 비트코인이 돌파할 수 있다에 베팅했다는 뜻인 건데, 상당히 높은 수치라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폴리마켓 확률이 100% 맞는 건 아니겠지만요, 이 과거에도 높은 확률이 나왔었는데 빗나간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확정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겁니다. 트위터에서 누가 나 느낌 좋아 뭐 이렇게 말을 한 게 아니라 실제 돈이 걸린 시장 참여자들의 종합적인 판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할 가치는 분명히 있겠습니다. 지난 트럼프 대선 때도 마찬가지였죠. 시장 여론조사에서는 거의 반반 박빙의 승부를 예상했었지만 오히려 폴리마켓 도박 사이트에서는 트럼프의 우세를 점쳤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선거에서는 트럼프가 완벽하게 우세로 승리를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놓고 보면 그림이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한 개는 온체인 데이터고요. 장기 보유자들이 490억 달러 규모로 물량을 흡수하고 있다는 거. 또 다른 한 가지는 예측 시장입니다. 이 돈을 건 사람들 중에 77%가 4월 7만 5천 달러에 베팅하고 있다는 사실, 이 두 가지 데이터가 같은 방향성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고, 한쪽에서 실제 비트코인을 사고 있는 사람들의 행동이고, 또 다른 한쪽은 돈을 걸고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들의 판단입니다. 출처도 다르고 성격도 다른 이 두 데이터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건요, 하나의 데이터만 볼 때보다 오히려 신뢰도가 더 올라간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지금 공개된 자료만 놓고 봤을 때 약한 손에서 강한 손으로 물량이 이전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이런 과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요, 시장에 남아있는 매도 물량 자체가 줄어들게 될 거고, 매도 물량이 줄어든 상태에서 수요가 조금만 들어와도 가격은 빠르게 움직이게 될 겁니다. 이게 장기 보유자 매집 이후에 상승이 나오는 구조적인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만 아직까지 확정은 아니에요. 여전히 거시경제 변수 남아있고요. 미국 금리 정책, 예상하지 못한 규제 이슈, 클래리티 법안 통과 못한다, 뭐 여러가지 흐름이 깨질 수 있는 상황들 마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는 이미 확인된 사실인 거고 그 이상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점, 지금까지 확정된 데이터만 놓고 이걸 기반으로 시장을 읽는 게 중요합니다. 감이나 느낌, 뭐 이럴 것 같다 저럴 것 같다 이런 뇌피셜 정도가 아니라 정확하게 숫자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장기 보유자들 490억 달러 규모로 매집 중이라는 사실, 그리고 예측 시장은 77% 확률로 4월 달에 7만 5천 달러를 돌파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 이건 단순한 이탈이 아니라 매집 완료 신호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겠죠. 지금 이 순간 우리 구독자분들은 과연 약한 손인가요? 아니면 강한 손인가요? 이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로 장기 보유자들이 어떤 가격대에서 매집을 시작했고 그 구체적인 구간을 데이터, 이 숫자로서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트코인이나 단기 코인 한다고 했을 때 처음에 내가 매수했던 이 가격보다도 하락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모든 게 무너지는 건 아닙니다. 단기 종합방, 여기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요. 먼저 중요한 건 비중 조절에서 진입하는 이유. 예를 들어서 스토리 코인을 매수했는데 매수 가격보다 조금 떨어졌어도 비중을 조절했기 때문에 이 바닥 부감 구간에서 분할 추가 매수를 통한 평단가를 낮출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여기서 늘어난 비중으로 충분히 만족할 만큼의 결과를 만들고 이렇게 수익 실현까지도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도지코인에 대해서도 안내를 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이 당시에 시장이 급락하는 것들은 내가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급락에 대한 대응들, 이거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죠. 모나드 코인에서 낸 수익을 바탕으로 도지코인에 대해서 물타기를 바로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정확히 목표가 도달하면서 전량 매도, 수익 실현까지도 완료했습니다. 조금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설사 하락할지라도 하락한 상황을 오히려 기회로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단기 타점을 살려만 나가신다면 이 시장 자체가 어렵다? 그렇게 느끼지는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알트 단기 코인 하시는 분들께서 무리한 비중으로서 진입하시고 고점에 추격 매수하고 조금 하락하면 불안해가지고 손절하고, 이 손절이라는 게 정말 커요. 이 습관성 손절 같은 경우는 내가 팔고 나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만 잘 참고하시고 공부하셔도 시장을 보는 관점들이 달라지실 거고, 정보방 필요하신 분들께서 말씀 주시면 입장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 XRP 가격이 고점 대비 크게 빠지는 동안에 그 뒤에서 아주 조용하게 근데 아주 크게 움직이고 있는 곳이 하나 있죠.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 최대 금융그룹 SBI 측에서 XRP 네트워크 위에 실제 결제가 되는 플랫폼을 완성했다 발표 남겼어요. 그것도 일본 정부 승인까지도 받았습니다. 이게 그냥 또 하나의 리플 뉴스인지 아니면 진짜로 뭔가 달라지고 있는 건지 이번 영상에서 확실하게 정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BI 홀딩스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가장 큰 금융그룹 중에 하나입니다. 은행도 있고 증권사도 있고 보험사도 있는 거대한 회사인데요. 이 SBI가 리플과 2016년 이 합작 회사를 하나 만들었었고요. 그게 SBI 리플 아시아입니다. 벌써 10년이나 된 파트너십입니다. 여기까지는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근데 이번에 나온 뉴스가 그동안 뉴스랑은 조금 결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요. 예전에 리플 관련 뉴스라고 하면 뭐였었죠? 뭐 어디랑 파트너십을 맺었다더라. 그리고 어디가 리플렛에 합류했다더라. 이런 식이었었죠. 근데 그런 거는 사실 계약을 맺었다 얘기일 뿐이지 실제로 뭔가 돌아가고 있다 뭐 이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번엔 달라요. SBI 리플 아시아가 리플렛저 위에 토큰을 발행을 하고요. 관리까지 할 수 있는 플랫폼을 아예 완성을 했다는 겁니다. 개발이 완료됐다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플랫폼이 일본 자금 결제법이라는 법률에 따라서 정식적인 등록까지도 마쳤다는 뉴스예요. 게다가 제3자형 선불결제 수단 발행자로까지도 등록이 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쉽게 풀어드려 보자면요. 일본에는 교통카드 같은 선불카드 아실 겁니다. 돈을 미리 충전해놓고 편의점이나 가게에서 찍으면 결제가 됩니다. 이번에 SBI 리플 아시아가 만든 플랫폼은요. 이런 선불카드를 XRP 블록체인 위에서 만들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이고, 엔화를 충전하면은 그 돈이 XRP 네트워크를 타고 가맹점에서 결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사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 기존에 사용하던 어플에서 그냥 결제하면 되는 거고요. 뒤에서 돌아가는 엔진만 XRP 블록체인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은 분들께서 놓치는 포인트가 하나 있죠. 아니 그래서 그게 XRP 가격이랑 무슨 상관이냐 이런 질문들 당연히 드실 겁니다. 설명드리자면요. 이 플랫폼 위에서 기업들이 토큰을 발행을 하고 결제가 일어나고 거래가 돌아가면 이런 모든 과정들에서 리플레저라는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쓰입니다. 네트워크 쓰면 트래픽이 생기고요. 트래픽이 쌓이면 그 네트워크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사람들이 많이 쓰는 고속도로일수록 또 그 도로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과도 같은 원리인데요. 그리고 이거는 일본이라는 나라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SBI 리플 아시아가 최근에 한국의 DSRV라는 블록체인 기업과 공동 연구까지 시작했죠. 무엇을 연구하느냐? 일본과 한국 사이의 송금을 리플레저로 처리하는 방법들을 연구하는 겁니다. 지금 한국에서 일본으로 돈 보내려면 은행을 통해야 되는데 수수료도 상당히 많이 나가고요. 시간도 하루 이상 걸리죠. 근데 XRP 네트워크를 쓰면은
3초에서 5초 안에 처리가 되고요. 수수료는 거의 0원에 가깝습니다. 지금 공개된 자료만 보면은 아직까지 연구 단계이긴 해요. 당장 내일부터 한국과 일본의 송금이 XRP로 바뀐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SBI랑 DSRV가 공식적으로 이 연구를 발표했다는 거, 이거 자체가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방향성이 잡혔다는 뜻이거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대부분의 분들께서 모르시는 정보를 하나 드릴게요. SBI가 올해 2월달 100억엔 한국 돈으로 900억 원 규모의 블록체인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여기서 채권이라는 건 쉽게 말씀드려서 투자자한테 돈을 빌리고 또 이자를 주는 건데요. 이 채권의 보상은 현금이 아니라 XRP로 지급하는 구조를 처음 만들었고, 일본의 대형 금융기관이 자기 투자자한테 XRP를 보상으로 주겠다고 한 겁니다. 이건 단순 리플 홍보가 아니죠. SBI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기 돈과 신용을 걸고 XRP를 밀겠다는 선언에 가깝겠습니다. 그리고 이쯤 되면 전체 그림이 조금 보이실 거예요. 정리 드려보자면은 SBI는 리플레저 위에서 결제 플랫폼을 완성했고요. 일본 정부 승인까지도 받았습니다. 또 동시에 한국과의 국제송금 연구도 시작했고요. 거기에 자기 투자자한테 XRP를 보상으로 주는 채권까지도 발행을 했습니다. 이게 하나하나 따로 보면 그냥 뉴스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한 줄로 깨면 이렇게 됩니다. 일본 최대 금융그룹이 XRP를 자기 비즈니스의 핵심적인 인프라로 깔고 있다는 사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점이 있어요. 가격은 하락하고 있죠. 근데 펀더멘탈, 그러니까 XRP가 실제로 쓰이는 범위랑 이 제도적인 기반들은 오히려 역대급으로 강해지고 있습니다. 거의 역사적으로 가장 강세를 보이는 수준인데, 이런 가격과 펀더멘탈의 괴리감이 오랜 시간 지속된다? 이건 정말 어렵겠죠. 보통 이런 경우에는요, 이 가격이 펀더멘탈 쪽으로 수렴하는 이런 경향들이 강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SBI 리플 아시아가 이번 플랫폼에 실제 기업 고객을 태우기 시작하는 시점, 올해 3분기 정도, 그러니까 7월에서 9월 사이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기업들이 실제로 이 플랫폼을 쓰기 시작을 한다. 그럼 리플레처의 온체인 트래픽이 눈에 띄게 늘어날 거고, 거기에 일본의 토큰화 시장 자체가 올해 말까지 60억에서 7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일부라도 리플레처 위에서 돌아가기 시작을 한다. 그러면 그건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실질적인 수요가 되겠죠. 여기에 미국에서 클래리티 액트, 그러니까 암호화폐 규제를 명확히 하는 이 법안의 진전까지도 겹친다. 그럼 하반기의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SBI 리플 아시아가 일본 정부 승인을 받은 XRP 결제 플랫폼을 완성했고요. 한국과 일본의 송금 연구까지도 시작됐고, 올해 3분기부터는 기업 고객 온보딩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가격이 바닥을 기는 동안에 기관들은 인프라를 깔고 있었다는 사실.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들어볼까요? SBI만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또 다른 기관들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건지, 이 얘기에 대해서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하기 싫은 것들을 해야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죠. 정말 신기하게도 저는 이 내용이 투자 시장에서도 정말 잘 어울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리플 XRP 흐름이 계속해서 안 좋다 보니까 계속 내 매수 가격까지만 오면은 전부 다 팔고 그만두고 싶고, 코인이나 시작 안 했을 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막상 시장이 좋을 때는요, 상승할 거라는 생각들 때문에 매도를 하기가 싫어지고, 또 보유하고 있으면은 만원, 3만원, 5만원까지도 상승할 것 같이 느껴졌었지만요. 현실은 어떻습니까? 단기 고점에서 매도하신 분들 오히려 단기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즉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이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걸 쉽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자면은, 이 더 상승할 것 같을 때 분할 매도를 통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내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이 매매 습관들을 키워보시고, 단기 고점에서 분할 익절 그리고 수익 실현이 습관화되셨으면은 반대로 시장이 안 좋을 때 단기 저점에서 오히려 과감하게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이 바닥에서 모아나가는 원칙 매매 습관을 연습해보시는 겁니다. 더 상승할까봐 못 팔고 더 하락할까봐 불안해서 매도를 반복하다 보면요, 신기하게도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이런 경우들이 반복이 되고는 합니다.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리플 정보방에서도요, 오히려 리플을 장기적으로 건강하고 효율적으로 보유하기 위해서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에 대해서 계속 안내를 드리고 있는 이유, 결국에는 올라갔을 때 이렇게 파셔야지 이 판돈이 내 것이 되는 거고, 생각보다 시장은 내가 원하는 방향만큼 계속해서 상승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적당선에서 만족하고 오히려 시장의 흐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매매 습관을 키워나가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너무 어렵고 또 잘 모르시겠다면 정보방 입장 신청 주시면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XRP 가격만 보면 솔직히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죠. 6개월 연속 하락했고요. 고점 대비 60% 넘게 빠진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순간 거래소에서 XRP가 역대급 속도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이고, 또 하루에 1,100만 개씩 빠져나갑니다. 이 가격은 바닥을 기고 있는데 큰 손들은 왜 이렇게 급격하게 사모으고 있는 건지, 이번 영상 통해서 그 이유들, 그리고 대부분의 리플 홀더분들이 안 보고 있는
전통 금융시장의 신호 하나하나씩 상세하게 함께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XRP가 왜 이렇게 힘든지부터 짚고 갈게요. 현재 XRP는 1.3달러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작년 7월 당시 찍었던 3.65달러 비하면 거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단순하게 가격만 빠진 게 아니죠. 지금 공개된 자료를 보면 XRP 전체 유통량의 60% 정도가 평균적으로 1.44달러 부근에서 물려 있어요.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XRP를 들고 있는 사람 중에 10명 중에 6명은 지금 손해를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1.4달러 근처만 가면은 드디어 본전이다 이러면서 파는 사람들이 쏟아진다라는 거고, 이게 일종의 벽처럼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려고 해도 계속 밀려 내려오는 구조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매크로, 그러니까 세계 경제 상황도 상당히 안 좋았는데요. 올해 2월 말에 이란 전쟁 터지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막혔었죠. 주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고, 이에 따른 미국 연준에서는 물가 전망을 올려버렸습니다. 물가 상승하면 금리 내리기가 어렵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큰 기관 투자자들이 위험한 자산에서 돈을 빼기 시작을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비트코인, XRP, 이더리움 모든 코인들이 전부 다 직격탄을 맞은 거죠. 아무리 좋은 뉴스가 나와도 이런 환경에서는 가격이 오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들 포기하는 분위기입니다. 리플 끝났다, 알트코인 이제 안 온다 이런 말들이 커뮤니티에 넘쳐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주식시장에 러셀 2000이라는 지수가 있어요. 이름이 조금 생소하실 텐데 S&P 500이나 나스닥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러셀 2000은 잘 안 다룹니다. 이 지수가 미국의 중소형 기업들 2000개를 모아놓은 지수인데요. 대기업이 아니라 작은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이 지수가 상승한다. 이거는 투자자들이 안전한 대형주를 떠나가지고 조금 더 위험한 곳에 리스크 있는 돈을 넣기 시작했다는 신호예요. 그러니까 우량주들 지루하다 보니까 2판 4판이다, 지금 아니면 없다 이러면서 좀 공격적으로 투자해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러셀 2000이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무려 15일 만에 7%가 올랐고요. 시가총액 따지면 2200억 달러가 늘어났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지수가 크게 치고 올라간다. 그때부터 암호화폐 시장, 특히 알트코인들 따라서 폭등하는 패턴들이 반복되어 왔었기 때문입니다. 2017년 러셀 2000이 신고가 찍고 나서 알트 시즌이 왔었고 2020년 이때도 러셀 2000 신고가 돌파하고 나서 비트코인이 380% 넘게 올랐고요. 그 뒤에 알트코인 대폭등 장세가 왔었죠. 그리고 2021년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패턴이 3번이나 반복됐는데 이건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많은 횟수입니다. 그리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원리를 설명드려 볼게요. 러셀 2000이 오른다. 이건 시장에 돈이 풀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돈이 처음엔 안전한 대형주로 갈 거고 또 그 다음에 중소형주로 가고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암호화폐예요. 이 돈이 위험한 쪽으로 점점 내려간다는 건데 이걸 주식시장에서 시작된 자금 흐름들이 보통 1개월에서 3개월 뒤에 크립토 시장까지 도달한다는 게 여러 가지 분석가들의 설명입니다. 이런 부분들 해석이 갈릴 수 있겠지만요. 이 과거의 3번의 역사적인 사례들이 100% 확률로 모두 다 이 흐름을 따랐다는 것은 이미 확인된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알트코인이 전반적으로 오를 수 있다는 건 알겠는데 왜 하필 XRP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여기서 조금 소름 돋는 데이터가 나옵니다. 아까 고래 얘기를 잠깐 들었었죠. 이 크립토 컨트라는 온체인 분석업체 데이터를 봤을 때 이번에 대형 지갑들이 30일 평균 하루에 1100만 개 이상의 XRP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10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경신한 상황인데요. 그리고 1000만 개에서 10억 개 사이의 XRP를 보유한 지갑들은 작년 10월 이후로 40억 9천만 개를 축적을 했습니다. 이 지갑들이 현재 전체 유통량의 32%를 쥐고 있다는 거고 역대 최고치입니다. 그리고 거래소 유출 데이터도 주목할 만한데요. 올해 2월달 한 달에만 70억 3천만 개의 XRP가 거래소에서 밖으로 빠져나갔어요. 거래소에서 나간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코인을 지금 당장 매도할 생각이 없다는 뜻인 거고 기본적으로 매도를 하려면 거래소에 넣어놔야 됩니다. 또 그걸 빼가지고 개인 지갑이나 콜드월렛에 넣어놓는다. 이거는 팔지 않고 장기 보유하겠다는 마인드겠죠. 이런 규모가 2024년 이후로 최대라는 건요. 큰 돈 굴리는 사람들이 지금 이 가격대를 매수 기회로서 저점으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ETF 자금 흐름 데이터를 보면요. 비트코인 ETF는 1억 5,900만 달러가 빠져나갔습니다. 이더리움 ETF에서도 6,400만 달러가 빠져나갔고 솔라나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XRP ETF에는 오히려 330만 달러가 순유입이 됐어요. 이 모든 주요 코인 ETF에서 돈이 빠져나갔을 때 오히려 XRP에만 돈이 들어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금액 자체가 크진 않아도요. 방향성 자체가 중요한 거겠죠. 다른 코인들은 팔고 도망가고 있는데 유독 XRP는 계속 매수하고 있다? 이거는 최소한 일부 기관들 측에서 XRP에 대해서 다르게 보고 있다. 이런 신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거는 대부분의 리플 홀더분들께서 아직 모르는 소식이 하나 있어요. 리플이 최근에 TMS라는 걸 출시를 했는데 트레저리 매니저먼트 시스템, 한국어로 하면은 재무관리 시스템입니다. 이게 뭐가 특별하냐? 이 기업이 XRP란 법정화폐, 그러니까 달러나 원화 같은 걸 하나의 플랫폼에서
똑같이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인데요. 예전 같은 경우에 암호화폐를 관리하려면 따로 수탁업체를 써야 됐었는데 그걸 이제 하나로 통합한 겁니다. 이건 장기적으로 기업들이 XRP를 실제로 쓸 수 있는 인프라가 깔리고 있다는 얘기인 거고, 일본 쪽도 움직여주고 있어요. SBI 홀딩스라는 일본의 대형 금융기관이 있는데 여기서 100억엔 규모의 블록체인 채권까지도 발행했고요. 이 투자 수익을 XRP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일본 주요 금융기관 중에서도 이렇게 한 건 처음인데요. 그리고 SBI 측에서는 리플의 RLUSD라는 이 스테이블 코인을 자기네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쪽에서 실제로 XRP 생태계가 확장되고 있다, 이런 구체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지 한 가지만 짚어드려 보자면요.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겠지만 이 4월 13일 미국 상원이 복귀하고 또 4월 16일 SEC 라운드 테이블에서 클래리티 액트를 논의할 겁니다. 이 법안이 XRP를 포함한 디지털 자산이 어떤 기관에 관할인지를 명확하게 정해주는 법안인데, 지금 XRP는 SEC랑 CFTC가 공동으로 디지털 상품이라고 가이드라인을 냈지만요. 그건 법이 아니라 의견이죠. 클래리티 액트가 통과되면요, 연방법으로 확정이 된다는 거고, 스탠다드 차타드라는 글로벌 투자은행은 이 법이 통과되는 즉시 40억에서 80억 달러 규모 추가 ETF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전망을 했어요. 다만 이건 확정은 아닙니다. 이 법안이 4월 안에 상원은행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다, 그럼 중간선거 정치 일정 때문에 올해 안에는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달이 올해 XRP한테 가장 중요한 달이 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XRP가 지금 가격만 보면 아무 희망이 없어 보여요. 근데 거래소에서 역대급으로 물량이 빠져나가고 있죠. 지금 리플 고래들은 10개월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매수하고 있죠. 전통 금융시장에서는 러셀 2000이 과거 3번의 알트 대폭등과 똑같은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4월 클래리티 액트가 모든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될 수가 있다는 거고, 다음 영상에서는 이런 질문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클래리티 액트가 만약에 통과되지 않았을 때 과연 XRP는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이 알트나 단기 코인들의 시장의 장점은 빠르게 수익 실현을 노리고 또 단기 타점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였죠. 하지만 알트 시장은 자주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이런 시장에서 효율적으로 시장을 대응하는지가 핵심인 거고, 이때는 무리한 목표 타점보다는요, 오히려 팔고 나서 더 상승하는, 이 신경 안 쓴다는 마인드로서 그 다음 타점으로 이동하는 것들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께서 잘못 생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요, 이 알트나 단기 코인이라고 해가지고 계속 신경 많이 쓰고 쳐다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목표 타점을 걸어 놓으시고 더 편하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매일매일 업비트 쳐다보고 계속 언제 오르나 쳐다보는 거는 안 좋은 매매 습관에 가깝습니다. 제가 안내드리는 단기 종합방에서도 모나드, 카이트 포함해서 단기 코인에 진입하면서 목표 타점 걸어놓고 편하게 목표 타점 도달했고요. 그 다음 타점 이동하면서 시장에 대한 효율성을 살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시장이 안 좋다, 어렵다, 이렇게 보기에는 너무 많은 알트코인들이 움직임이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큰 흐름을 보시는 게 효율적이다라는 거고,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만 운영하셔도 충분히 좋은 시장입니다. 이렇게 단기 타점 활용하고 싶으신 분들만 신청 주시면 입장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미국 재무부가 암호화폐 시장에 강력한 바람을 불어넣으려고 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제부터 기업들한테 뭔가를 해주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것도 지금까지는 은행이랑 증권사한테만 해주던 건데, 이게 대체 뭐길래 제가 이렇게 영상을 급하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이게 XRP 리플 가격이랑 도대체 무슨 상관인 건지 이번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아마 소름이 돋으실 겁니다. 미국 재무부 안에 OCCIP라는 부서가 있습니다. 풀네임은 길어서 넘어가고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미국 금융 시스템을 해킹이나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지키는 부서예요. 이 부서가 그동안 뭘 해왔느냐? 은행, 증권사 같은 전통 금융기관한테 지금 이러이러한 해킹 공격이 유행하고 있으니까 조금 조심해줘라, 이런 방식으로 방어해라, 이런 정보를 정기적으로 알려주고 있어요.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정부가 금융기관한테 보안 과외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지금까지 암호화폐 쪽은 받지 못했어요. 왜냐면 정부 입장에서 크립토 기업은 금융기관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번에 그게 바뀌었습니다. 이 미국의 재무부가 공식적으로 자격을 갖춘 미국 암호화폐 기업과 단체한테 동일한 사이버 보안 정보를 제공하겠다 발표를 한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동일한이라는 단어입니다. 은행이 받는 거랑 똑같은 거 크립토 기업도 받게 된다는 뜻인데, 여기까지 들어보면 그래서 그게 뭐 어쨌다는 건데,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보안 정보 좀 받는 게 뭐 그리 대단하냐고요. 근데 이거를 한 겹만 더 들여다보시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 조치가 진짜로 의미를 하고 있는 거는 보안 정보 자체가 아닙니다. 미국 정부가 암호화폐 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금융 인프라로 분류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정부가 어떤 산업을 지켜주려고 나서려면 먼저 그 산업이 지킬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이 돼야 됩니다. 그 판단이 공식적으로 내려진 겁니다. 그러면 이게 리플 XRP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기서부터 잘 들어주셔야 돼요. 리플이라는 회사가 뭘 하는 회사인지 아실 거예요. 은행과 금융기관 사이에서 돈을 빠르게 옮기는 기술을 만드는 회사죠.
리플의 고객이 누구냐? 바로 은행입니다. 금융기관이에요. 근데 그 은행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아무리 리플 기술 좋아도 크립토 기업이랑 일하면은 이거 보안 사고 나는 거 아니냐? 정부에서 갑자기 규제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들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리플이랑 손을 잡고 싶어도 그 뒤에서 리스크 담당 부서가 브레이크를 밟았었던 거죠. 근데 이제 미국의 재무부가 크립토 기업한테 은행급 보안 체계를 지원하겠다고 나섰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은행 입장에서 봤을 때 크립토 기업과 협업하는 게 예전보다 훨씬 더 안전해졌다. 이런 공식적인 신호가 생긴 거고, 리스크 담당 부서가 정부도 지원하는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말할 근거가 생겼다는 겁니다. 이건 리플한테 직접적인 비즈니스 환경 개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 보자면은, 이번 뉴스의 무게감을 조금 더 정확하게 느끼시려면 그동안 상황이 어땠는지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미국 정부의 암호화폐에 대한 태도는 크게 두 가지였는데요. 한 개는 규제고요. 또 다른 하나는 무시, 보호는 없었습니다. SEC가 소송을 걸고 의회에서 청문회를 열고 규제 법안을 만들고 이게 전부였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보호라는 카드가 나온 겁니다. 규제도 아니고 무시도 아니고 적극적으로 지켜주겠다라는 거. 이 변화의 방향성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리고 이걸 지금 XRP 생태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랑 연결해서 보면요, 그림이 더욱더 선명해집니다. 지금 공개된 자료 봤을 때 리플 레저 위에서 토큰화된 자산 규모 엄청나게 커진 상황이죠. 지난 2025년 초 대략 2,500만 달러 수준이었었는데, 이번 3월 기준으로 봤을 때 2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1년 사이에 거의 80배가 넘게 커졌다라는 건데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리플 레저 위에 실제로 돈이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진짜 금융활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보안까지도 지원해준다. 이 위에 올라타는 기관 자금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솔직한 얘기를 드려볼까요? 지금 XRP 차트를 보면 솔직히 좋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지금 XRP가 약 1.33달러 근처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1.28달러 지지선을 시험하고 있는 상황이죠. 매도 압력도 존재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최고점이었던 3.6달러 근처에서 봤을 때 65% 가까이 빠진 상태고요.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겠죠. 근데 구조적으로 보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같이 놓고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SEC 소송이 이미 종료됐죠. XRP는 공개 거래에서 이 증권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스팟 XRP ETF가 출시가 됐고 기관들이 실제로 자금을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재무부가 크립토 기업을 금융 인프라로 대우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 세 가지를 따로 보면은 각각의 그냥 뉴스 같은데 합쳐서 보면 하나의 흐름들이 보입니다. XRP가 투기자산에서 제도권 금융 인프라로 이 성격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흐름이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4월 말에 클래리티 액트 마크업이 예정되어 있죠. 이건 미국 의회에서 디지털 자산의 법적 지위를 명확하게 정리하는 법안이에요. 지금 공개된 일정만 보시면은 4월 중에 은행위원회 마크업이 진행될 예정이고, 이게 통과되면은 그동안 남아있었던 법적인 불확실성들 상당 부분 해소가 될 겁니다. 이 재무부의 이번 보안 이니셔티브가 이 법안과 별개로 나온 조치이긴 한데요. 방향성은 똑같습니다. 정부 전체가 크립토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이런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클래리티 액트가 4월 말이나 5월 초에 마크업 통과하고, 또 이와 동시에 ETF를 통한 기관자금 유입이 꾸준하게 이어지게 되면서 하반기쯤에는 XRP가 현재 가격대에서 벗어나는 시나리오. 스탠더드 차트 같은 기관들은요, 2026년 XRP 목표가를 2.8달러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건 지금 가격 대비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물론 예측이지 확정은 아니겠지만요, 그렇게 보는 근거가 뭐냐? 규제 리스크 해소되고 있고, 기관 유입은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정부 차원의 인프라 지원들이 겹치게 되면서 XRP의 리스크 프리미엄은 줄어들 거라는 판단이에요. 여기서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를 해볼게요. 많은 분들께서 XRP 뉴스 보실 때 XRP 가격이 오르나 안 오르나 이것만 보시죠. 당연히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이 뉴스가 알려주는 거는 가격 이전의 이야기인 거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암호화폐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 시선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사실. 예전 같은 경우에 이거 위험한 거 아니냐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이걸 어떻게 지켜줄까, 이렇게 스탠스 자체가 변화가 됐고, 이 변화가 하루아침에 가격을 올려주진 않습니다. 근데 방향성만큼은 정해준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물이 어디로 흐를지를 정해주는 것처럼 미국의 재무부가 암호화폐 기업을 기존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보안 지원하겠다고 나서고 있고요. 크립토가 제도권 금융 인프라로 편입되는 흐름의 한 조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리플 XRP는 그 한가운데의 흐름에 있고요. 그럼 다음에 우리가 지켜봐야 될 건 딱 하나겠죠. 클래리티 액트, 이게 과연 어떻게 될 건지 다음 영상에서 바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알트 장세에서 이게 많은 비중까지는 아니더라도 적당한 일부 비중을 단기 알트에 조금씩 활용하는 거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안내드리는 단기 종합방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지만요. 이렇게 시장 흐름에 맞는 테마들,
그리고 여기에 힘이 살아있는 단기 알트코인들 돼서 안내를 드리면서 무리한 타점, 무리한 비중 진입하는 게 아니라 비중 조절해서 목표 타점을 걸어놓는 방법들, 조금은 시장을 편하게 대응하고 있는 이렇게 방향성으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요, 결국에 투자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차트, 지표, 이슈 여러 가지 내용을 봐야 되는 건 맞겠지만요, 투자 심리를 나 스스로가 얼마나 잘 컨트롤할 수 있는지,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인 거고, 수익 실현이라는 마침표를 찍어야지 다음 타점으로 진입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높은 리플의 평단도 낮추고요, 또 비중과 수량도 늘릴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팔지 못하고 후회하는 것보다는요, 차라리 팔고 나서 더 상승을 하더라도 오히려 판 돈으로 다음 타점을 진입한다거나 리플 XRP에 물타기를 한다거나 비중을 늘린다거나 이런 대응 구간들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겠습니다. 먼저 이번 영상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 2022년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고 가셔야 됩니다. 한번 빠르게 떠올려 보겠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했었던 그날 이 비트코인은 바닥을 찍었었고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상승하기 시작을 했어요. 한 달쯤 지나니까 러시아가 석유랑 가스 수출 대금으로 비트코인 받겠다고 발표했었죠. 여기에 대해서 시장은 열광했습니다. 비트코인은 그 당시 48,000달러 위로 상승을 했었고요. 근데 그 뒤에 어떻게 됐느냐? 몇 달 만에 50%가 폭락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패턴이 거의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만약 이번에 XRP만 다른 길을 갈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요. 오늘은 이런 이야기들을 드려보도록 할 거예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습한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실제로 벌어진 일이죠. 이 비트코인은 그날 바닥권에서부터 반등하기 시작을 했는데 지난 2022년 러시아 때랑 똑같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쟁 터지면 시장이 공포에 빠지다 보니까 비트코인 오히려 그 공포의 끝자락에서 상승 시작하는 패턴들을 보여왔었고 약 한 달이 지난 시점에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유조선한테 통행료를 받기 시작을 하는데 그 결제 수단이 비트코인, 암호화폐입니다. 배럴당 1달러씩 유조선 한 척이 보통 200만 배럴 싣고 다니다 보니까 한번 지나갈 때마다 약 200만 달러치 크립토를 걷는 셈이에요. 이란의 석유 수출자 연맹 대변인 하미드 호세인이라는 사람이 직접적으로 말을 했어요. 비트코인으로 결제하면 제재 때문에 추적되거나 압수될 위험이 없다라고요. 이 뉴스가 터지자마자 비트코인은 다시 한번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장이 환호했습니다. 국가가 비트코인을 공식적으로 결제 수단으로 쓰기 시작했다는 이런 내러티브가 퍼지면서 앞으로는 탈달러 패권에 있어서 비트코인이 새롭게 주목받게 될 것이다. 전 세계인들이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여기까지 보시면 2022년이란 판박이입니다. 이 전쟁 발발됐고요. 비트코인 바닥 반등 쳤고요. 몇 주 뒤에 적국이 비트코인을 공식 결제에 활용한다는 뉴스까지 거의 뭐 데자뷰처럼 그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게다가 순서까지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이런 질문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번에도 펌핑 끝나고 그때처럼 폭락하는 거 아니냐? 이 솔직한 말로 폭락 가능성 무시할 순 없습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 살펴보면요. 미국과 이란 사이에 2주짜리 휴전 발표됐죠. 그리고 지금 휴전 중에 협상 중에 있는 상황이죠. 근데 여기서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황, 이런 선박들 거의 없는 상황이죠. 아직까지도 멈춰 있다라는 거고, 이게 해운업계 측에서는 휴전이 안정적이지 않다 보니까 아직까지 선박을 보내기가 너무 위험하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란의 핵 문제, 이거 해결된 것도 아닙니다. 레바논에서 이스라엘이 계속 공습하고 있다 보니까 이란 측에서는 레바논 전쟁 멈추지 않으면 휴전 협상 자체가 의미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이 펌핑은 문제가 해결돼서 상승하는 게 아니라 해결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만으로 상승한 겁니다. 지난 2022년 때랑 똑같았어요. 기대감으로 상승했다가 이 현실이 따라오지 않으니까 폭락을 한 거죠. 근데 여기서 이야기가 한 가지 방향으로만 끝나면 이번 영상을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이 비트코인은 이 패턴대로 흔들릴 수가 있겠지만요. 하지만 리플 XRP는 지금 비트코인이랑 완전히 다른 게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이 오늘 영상의 진짜 핵심이에요. 먼저 이란의 크립토 통행료 이야기를 XRP 관점에서 다시 볼까요? 이란이 왜 비트코인으로 통행료를 받는 건지, 이건 당연하게도 미국의 금융제재 때문에 달러 사용이 불가능하니까 쓰는 겁니다. 스위프트라는 국제은행 간의 송금 시스템에서 이란은 차단돼 있죠. 그러니까 달러를 주고받을 통로가 없다는 거고, 그래서 제재를 피할 수 있는 크립토를 선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게 단순하게 이란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전쟁이 국가 간의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어떻게 돈을 주고 받을 것인가, 이런 질문을 전 세계에 던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스위프트가 막히면, 달러가 무기로 쓰이면 그때 쓸 수 있는 결제 수단은 뭐가 있는지, 지금 이란이 비트를 쓰고 있지만 사실 비트코인은 결제 수단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한 번 보내는데 보통 10분에서 길면 1시간 넘게 걸리고요. 수수료까지도 비쌉니다. 반면에 XRP는 3초에서 5초 안에 결제가 끝납니다. 수수료는 거의 없는 수준이죠. 공짜에 가까워요. 리플이라는 회사가 이미 이 기술로서 전 세계 60개 시장에 1,000억 달러 이상의 국제송금을 처리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건 구상이나 계획이 아니라 이미 돌아가고 있는 시스템인 거고,
전쟁이 끝나든 계속되든지 간에 달러에 의존하지 않는 국제결제 수단이 필요하다. 이런 흐름은 이제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쟁에서 가장 빠르고 가장 실용적인 인프라를 꼽아보려면 이미 전부 다 갖추고 있는 게 있죠. 바로 XRP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이 비트코인이 전쟁 뉴스로 펌핑하는 동안에 XRP 쪽에선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훨씬 더 묵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사실. 지난 한 달 동안 도이치뱅크, 소시에테 제너럴, 아비바 인베스터스 이 세 곳이 리플의 블록체인 인프라를 선택했습니다. 이 세 금융기관의 총자산 규모가 3조 4천억 달러에 달해요. 도이치뱅크는 독일 최대 은행인데 국제 송금, 외환 업무, 디지털 자산 수탁까지도 리플 기술을 적용하기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왔고요. 이런 부분들 해석이 갈릴 수 있겠지만 이 도이치뱅크나 리플 어느 쪽에서도 공식 프레스 릴리스를 내진 않았었고 지금 단계에서는 XRP 토큰이 직접 사용되고 있는 건 아니지만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리플의 인프라가 은행에 깔린다. 그 위에서 XRP가 결제 수단으로 쓰인다. 이런 토대가 만들어졌다는 거고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인프라가 먼저 깔리고 그리고 나면은 토큰 사용은 시간 문제라는 게 지금까지의 패턴이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 재밌는 게 있습니다. XRP 가격이 작년 이후로 6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죠. 지금 1,900원, 2,000원 사이에서 맴돌고 있는 상황인데 거래소에 있는 XRP 물량들 지난 작년 이후로 16%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데 거래소에서 빼가고 있다는 뜻이겠죠. 거래소에서 빼간다는 건 지금 당장 매도할 생각이 없다는 뜻이고 고래 투자자, 큰돈 가진 투자자, XRP 매집량은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가격은 떨어지는데 큰 손들은 오히려 사모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뭘 보고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렴하니까 팔자가 아니라 저렴하니까 줍줍하자를 선택하고 있다는 것만큼은 분명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시점에서 촉매제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 상원에서 클래리티 액트라는 법안의 마크업, 그러니까 본격적인 심의가 4월 말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법안이 통과된다. XRP는 연방법 차원에서 디지털 상품으로 영구 분류될 거고 쉽게 말씀드려서 XRP는 증권이 아니라 금이나 원유 같은 상품이다라고 법으로 못을 박은 거예요. 이게 되면 뭐가 달라질까요? 기관들이 법정 리스크 없이 XRP에 투자가 가능하게 될 겁니다. ETF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본격적인 문이 열린다는 거고 폴리마켓 기준 이 법안의 통과 확률이 72%로 잡혀 있어요. 확정은 아니겠지만 가능성이 낮지도 않은 수치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법안이 4월 달을 넘긴다. 중간선거 전국 때문에 2026년 안에는 처리가 어려울 수 있어서 이번 달이 사실상 고비입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 그림을 한번 붙여볼까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지금 2022년 때랑 거의 똑같은 패턴 위에 서 있습니다. 전쟁 호재로 펌핑 중이고 이 펌핑이 며칠 더 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2022년 때 이 펌핑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물론 역사가 반드시 반복된다? 이런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같은 조건이 같은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면 적어도 경계는 하셔야 되겠죠. 반면에 XRP는 비트코인 같은 이 전쟁 내러티브 펌핑에 의존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란의 크립토 통행료가 보여주는 달러 없는 국제 결제 시대의 흐름들, 유럽 대형은행들의 리플 인프라 채택, 그리고 고래들의 꾸준한 매집과 더불어서 이번 4월 달에 있을 클래리티 액트라는 법적인 촉매제까지도 전쟁이 끝나도 사라지지 않는 구조적인 변화들인 거고 비트코인이 이번 펌핑 이후에 조정받을 때 XRP도 단기적으로 같이 빠질 수 있어요. 크립토 시장은 비트 흔들리면 대부분 같이 흔들리죠. 하지만 클래리티 액트가 통과되는 시점, 이때를 전후로서 XRP가 비트랑 디커플링, 그러니까 따로 움직이기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근거들 지금 쌓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고래들이 지금 사모으는 이유도요. 아마도 이런 타이밍들을 보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결국에 정리드리자면은 비트코인의 전쟁 펌핑 패턴들 지난 2022년과 소름 끼칠 정도로 같은 순서로 진행이 되고 있고 하지만 XRP는 그 패턴과 별개로서 자체 호재가 동시에 쌓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 등락폭으로 인해 가지고 그냥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이런 구조 자체를 보는 큰 눈을 가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클래리티 액트가 실제로 통과됐을 때 XRP 가격은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다음 영상에서 분석 도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코인 좋아하시는 분들, 어쩌다 보니까 장기 투자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 이 시장의 방향성을 알고 가면서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5년 정도 묻어두고 나중에 열어봐야지 이렇게 장투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문제는 내 평균 단가에서 5년 뒤에 큰 변화가 나올지에 대해서 이 시간을 갖고 생각해 보시는 분들 많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리플 코인 좋아하지만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난 2018년 4,900원 전고점에서 매수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보유만 하시던 분들 7년이 지나가지고 트럼프 당선되면서 매수 가격 5,000원 부근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즉 7년 동안 결국에 매수 가격까지 회복이 된 건데 중간에 얼마나 대응을 잘했냐,
그리고 장기 투자라는 방패 속에서 방치를 했냐, 이런 여부에 따라 가지고 정말로 차이가 큽니다. 제가 안내드리는 리플 정보방에서도요, 이 리플에 대해서 긍정적인 중요 내용들을 같이 전달을 드리고 있지만 단기 저점에 대한 중요 타점들에 대해서 안내드리는 이유, 결국에는 내가 높은 매수 가격을 보유하고 있다, 그렇다고 했을 때 가격을 얼마나 잘 낮춰나가고 그 다음에 매도 타점을 잡을 수 있느냐, 이런 건강한 대응을 통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보유하는지가 핵심이 될 겁니다. 이 지금 같은 시장은요, 정말로 지난 과거 패턴과는 달라졌어요. 시간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준다? 이런 시장은 이제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업비트, 빗썸, 이 현물 매매로서만 절대로 선물 투자하지 마시고 이걸로만 운영하시면서 정보방 입장 필요로 하신 분들께서만 문의 주시면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 SX가 작년에만 7조 4천억 원 늘렸습니다. 무려 7조요. 보통 사람이 평생 벌어도 못 만지는 돈이 1년 만에 사라진 건데요. 근데 이 소식 듣고 도지코인 들고 계신 분들 혹시 불안하신가요? 이번 영상 끝까지 들어보시면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실 겁니다. 오늘은 아무도 안 다루던 각도로서 이번 뉴스를 파볼 건데요. 이 결론부터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이번 7조 원 규모 손실이 도지코인한테 오히려 좋은 신호일 수 있다는 거. 왜 그런지 지금부터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팩트부터 정리하고 갈게요. 이번에 미국 IT 전문 매체 디인포메이션이 보도한 내용입니다. 스페이스X가 2025년 기준 매출 185억 달러, 우리 돈 약 27조 4천억을 찍었고요. 근데 여기서 손실이 50억 달러, 그러니까 7조 4천억 정도가 났다는 겁니다. 이 매출은 엄청 큰데 손실도 엄청 크죠. 이것만 보면 스페이스X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손실 안에는 조금 특별한 게 포함되어 있는데요. 머스크가 올해 2월 달에 본인이 만든 AI 회사 xAI를 스페이스X랑 합쳤거든요. 인수를 한 건데 이런 과정에서 생긴 비용이 이 손실에 같이 잡혀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스페이스X가 로켓 쏘다가 7조를 날린 게 아니라요. 새로운 회사를 인수하면서 생긴 일시적인 비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 이 차이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여기서 당연히 이런 의문이 들죠. 아니 그렇게 돈을 많이 잃었는데 스페이스X 지금 뭐하고 있는 거냐? 정말 놀랍게도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페이스X는 지난 4월 1일 미국 SEC라고 하는 곳에 상장 예비심사 서류까지 비공개 제출했고요. 상장이라는 건 주식시장에 회사를 올려서 누구나 그 회사 주식을 사고 팔 수 있게 만드는 걸 말하는데 목표 시점은 올해 6월 달이고요.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숫자가 나옵니다. 스페이스X가 이번 상장에서 인정받으려는 기업 가치가 1조 7,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600조 규모입니다.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대략 400조죠. 근데 그거의 6배가 넘는 숫자입니다. 7조를 잃어버린 회사가 2,600조짜리 회사로 상장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여기서부터가 또 진짜 이야기입니다. 시장의 돈들이 절대 바보가 아닙니다. 투자자들이 멍청해서 손실난 회사에 2,600조를 매겨주는 게 아니겠죠. 이건 시장이 스페이스X 손실을 실패가 아니라 투자로 보고 있다는 뜻인 거고, 로켓 재사용 기술,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거기다가 xAI까지 합쳐진 인공지능 미래 가치까지도 보고 이 정도 프리미엄을 매겨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를 보면요, 스페이스X가 손실에도 불구하고 기관들의 신뢰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이게 도지코인이랑 무슨 상관이냐? 여기서부터 집중하셔야 돼요. 스페이스X가 상장에 성공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머스크의 개인 재산 가치가 폭발적으로 상승할 겁니다. 지금도 세계 최고 부자인데 IPO 성공하면 그 격차가 더 벌어지겠죠. 역사적으로 봤을 때 머스크 자산 가치가 올라갈 때마다 머스크 관련된 자산들에 관심이 쏠렸어요. 테슬라 주가 오르던 시기에 도지코인도 같이 움직였던 거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 볼게요. 머스크가 관여하는 자산이 여러 개 있습니다. 테슬라, 주식, 스페이스X, 인공지능 기업 xAI도 있고요. 근데 이것들이 대부분 일반 개인들에게 직접 살 수 있는 것들인데, 스페이스X가 상장되면 그때부터 살 수 있겠지만 아직은 아니거든요. 그럼 지금 당장 일반인들이 머스크 생태계에 베팅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테슬라 주식이 있고, 그리고 도지코인이 있습니다. 도지코인은 머스크 생태계 안에서 소매 투자자,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이 가장 쉽게 접근 가능한 자산입니다. 이게 기술적인 이유로 가치가 있다는 게 아니라 머스크라는 사람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도지코인에 돈이 몰리는 구조가 이미 만들어져 있다는 뜻이고, 스페이스X IPO가 성공하면 머스크에 대한 시장 신뢰가 더 올라가겠죠. 그 신뢰가 도지코인 쪽으로도 흘러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게다가 예전에 일론 머스크가 미국 정부의 부서 DOGE라는 정부 효율부의 수장을 맡았었죠. 근데 이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이 부분은 해석이 갈릴 수 있겠지만 저는 이게 도지코인 입장에서 오히려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왜냐면 머스크가 정부 일을 하면서 정치적인 논란에 계속 휘말렸었기 때문에 심지어 지지율도 떨어졌고 반감도 상당히 커졌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정부 자리에서 빠지면서 머스크가 다시 혁신하는 사업가, 이런 이미지로 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리스크가 빠졌다는 겁니다. 결국에 정리드리자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6월쯤에 스페이스X가 상장할 거고, 비슷한 시기에 머스크가 정부 직책에서 물러나면은 머스크에 대한 시장 인식 자체가
정치인 머스크에서 혁신가 머스크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상장 성공으로 자산 가치가 올라갈 거고요. 미디어 노출도 폭발할 겁니다. 이 모든 게 겹치는 시점에 도지코인이 반응할 가능성 충분히 존재하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아직까지 확정된 미래가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확인된 사실인 거고 그 이상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IPO가 연기될 수도 있는 거고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공개된 정보만 놓고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 하나 꼽자면은 스페이스 X IPO 전후로 이 머스크 관련된 자산 전체에 관심도가 집중되고요. 또 이런 흐름 속에서 도지코인도 단기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다는 사실. 그 근거는 첫 번째로 IPO 자체가 머스크 생태계에 대한 시장 신뢰도를 공식적으로 확인해주는 이벤트이기 때문이겠고, 그리고 이어서 과거 역사 패턴 봤을 때 일론 머스크와 관련된 빅 이벤트 있을 때마다 어땠습니까? 도지코인 거래량 튀고 상승했던 패턴들 반복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세 줄로 정리드려 보자면요. 스페이스X의 7조 엔 손실은 단순 적자가 아니라 인공지능 기업 xAI에 대한 인수 비용이 포함된 구조적인 지출이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2,600조 규모의 기업 가치로서 IPO를 추진하고 있다는 거. 지금 시장이 머스크의 미래를 여전히 아주 높게 산다는 뜻인 거고, 이런 흐름이 당연히 도지코인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타이밍이 바로 올 여름쯤 될 겁니다. 그럼 한 가지 질문이 나오죠. 스페이스X가 진짜 6월달 상장하면 도지코인은 그때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다음 영상에서 차트랑 같이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어렵다 이렇게 느껴지는 이유, 가장 큰 거는 매도 때문이겠죠. 이 매도를 언제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대한 판단 기준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매수할 때는 그냥 언제 팔아야겠다 이렇게 계획을 했다라고 할지라도 막상 상승하는 거 보고 있으면 더 상승할까봐 이 생각 때문에 수익 실현의 기회를 제대로 놓치는 경우 정말 비일비재하실 겁니다. 이 매도라는 걸 할 때 가장 고민되는 것 중에 하나가 팔고 나서 더 오를까봐 이런 심리 때문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 텔레그램 브리핑방에서는 기본적인 목표 타점에 대해서 망설이는 게 아니라 차라리 매수와 동시에 걸어놓으면서 욕심보다는 수익 실현까지도 완료를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상황에 맞춰가지고 다시 한번 제 매수 타점을 활용하시는 것들을 오히려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결국에 내가 매수할 때 사람의 심리랑 막상 상승하는 걸 눈으로 보고 난 다음에 사람 심리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이 수익 실현을 자주 해보셔야지 코인 시장이 재미가 있어지죠. 그럼 재밌어져야 건강하게 오랜 기간 동안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보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요.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문의 주시는 분들께서 많아지셨어요. 먼저 제일 중요하지만요. 제가 안내드리는 모든 정보방은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나 혹은 댓글 링크에 있는 신청란을 통해서 신청 주시면은 안내를 도움 드리고 있고요. 이 세 가지 방 중에 필요로 하신 방을 체크해서 신청 주시면은 필요로 하신 방에 맞춰가지고 입장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리플 전용방 같은 경우에 리플에 대한 중요 이슈, 그리고 리플에 대한 단기 저점과 단기 고점, 중장기적으로 보는 중요 타점 같은 핵심 내용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영상 시청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리플이라는 코인이 장기적으로 좋다라는 건 알고는 있지만 현재 같은 시장에서는 많은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께서 정말로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적당한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서 효율적인 대응을 만들어 가시고 또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더 잘 가져가기 위한 효율적인 매매하시는 것들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종합 브리핑방입니다. 장기적으로 보기에 좋은 코인들과 현재 시장 흐름에 대한 중요 시장 이슈들, 브리핑 내용이나 리플에 대한 방향성, 락업 해제 일정과 여기에 따른 움직임들에 대해서 안내드리는 종합적인 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기 종합방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단기 종목들에 대한 타점을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이 단기 종목은 말 그대로 단기 종목답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욕심으로 인해서 타점을 너무 높게 잡아가지고 수익 실현을 못하거나 아니면 눈치 보기 매매를 하다가 이렇게 수익 실현의 기회를 놓치셨던 기억이 있으신 분들 지금 시장에서 정말 많은 상황인데요. 항상 비중 조절이 중요하고요. 매수와 동시에 목표 타점을 걸어 놓으면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내 것으로 만들어서 마침표까지 잘 찍는 게 단기 매매의 핵심이다 생각을 해요. 단 여기서 중요한 거, 아무리 내가 좋아하고 시기가 좋고 스스로 괜찮다고 판단하셔도 몰빵 매매는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매번 말씀드리는 비중 조절 원칙 매매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끝으로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요. 저는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에 대해서만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해외골에서 선물 매매에 대한 고위험 리스크 매매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업비트, 빗썸 이렇게 현물 매매로 필요하신 분들께서만 입장 신청 주시면은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빠르게 가는 것보다 중요한 건요. 꾸준하고 길게 가는 게 더 중요한 투자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건강한 비중 조절 원칙 매매 활용하시기를 늘 응원드리겠습니다. 이 리플 XRP의 매수 매도 타점은 순간의 판단이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 신사 채널에서는 시장의 숨결 하나하나까지 놓치지 않고자 모든 흐름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이 단기 반등 구간이 열리는 순간 그 찰나의 기회 타점을 우리 구독자분들께 바로바로 전달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우리 신사 채널을 이미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참여를 원하신다면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혼자서 불안하게 바라보는 시장이 아니라요. 함께 흐름을 읽고 움직이는 경험들을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